지난해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서 있었던 총량을 몇 가지 지표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국 59개 법원에서 모두 14만 8천여 건이 경매 물건이 거래가 됩니다. 이 14만 8천 건의 운용은 2019년도에 첫 개시결정된 신규 물건과 그 전에 경매 개시결정 물건이 계속 팔릴 때까지 경매 시장은 계속 다시 등장을 해야 되죠. 일명 우린 재고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규 물건과 재고 물건의 합이 지난해 14만 8천 건이었는데요. 이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 전국 법정에 모두 17만 2천여 명이 법원에 운집을 합니다. 그래서 17만 명이 몰려서 실제 낙찰된 물건은 총량의 3분의 1 수준인 4만 6천 건이 팔립니다. 4만 6천 건을 사기 위해서 지출한 총 비용은 10조가 좀 넘고요. 그 다음에 개개 물건의 지표를 보면 평균 낙찰가율, 매각가율은 한 71%. 그 다음에 전체 총량에서 약 3분의 1 가까이 되는 31%가 팔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당 평균적으로 3.8명이 경합을 벌였답니다. 이제 지난해는 다른 모든 지표들은 그 전년 대회에서 우하향인데 참여자만 우상향을 해요. 증가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매 물건이 2018년 대비 1년 대비 1만 8천 건으로 큰 폭 늘었는데 경매 물건보다 사람의 참여자의 증가폭이 더 컸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률은 소폭 상승을 했고요. 사실 이 매각가율, 이제 낙찰가율이나 낙찰률 71%, 31% 참여자 수 3.8명은 사실 이것은 기호에 불과하죠. 이제 이게가 이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이게 기호에 불과한데 이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제가 수치를 보면은 경매 참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 봤더니 낙찰가로 봤을 때는 한 67%, 그 다음에 낙찰률 봤을 때는 32%, 그 다음에 참여자를 볼 때 한 3.3명 정도. 그러면 이때가 우리 역사상 있었냐? 있긴 있었더라고요. 언제냐면 근접한 해가 2010년에서 13년 사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평균에 수렴하는 연도가 2012년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혹시 2012년도에 선생님들은 어디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2012년도에 경매를 하셨다면 이렇게 늦은 밤에 강의를 안 들어도 되는 거지. 그죠? 그때 당시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 참여했다면 최소한 강남 아파트 기준으로 3배는 오른 것 같아요. 그때 기준으로. 지금 뭐 요즘은 잠깐 우리들의 주 재료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음마 아파트 뭐 31평형이 20억대까지 호가했죠. 작년에 전고점에.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 경매 시장에서 한 6억대의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6억대. 근데 사실 그때 당시 우리는 6억에 낙찰 받는 분도 비싸게 받았다고 뒤에서 험담했죠. 근데 이 험담한 입을 어떻게 막 봉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밤에 수업 안 들어도 되잖아. 그죠? 이게 험담하는 전화 여러분이 이렇게 늦은 밤에 야심한 밤에 주경야독을 해야 하는 이런 어떻게 서글픈 현실이죠. 그래도 우리는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2020년도에 경매에 눈을 뜨는데 아직도 경매의 경자를 모르는 우리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다라는 거. 우리나라 경매 인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약 25만 명 내외예요. 그럼 나머지 2,500만 명 경제활동 인구에서 경매 실제 참여하는 인구는 0.001%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작은 위안을 삼아도 되겠습니다. 물론 위안과 경제적 보상은 별건이에요. 그죠? 뭐 제가 이제 뭐 이건 좀 통계적인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 20년 동안 경매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한 거라 이게 이제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극히 저의 사견으로 이게가 제가 개인적으로 경매 시장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는 5년의 생애 주기를 보였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이게 강남의 아파트는 5년은 오르더라고요. 5년은. 그런데 6년 차도 오를 수도 있냐? 근데 6년 차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올해입니다. 올해. 2020년도에도 강남의 아파트가 오르면 우리나라 경매역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 우리는 그걸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5년 동안 아파트 오르는 거 봐서 언제?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상승은 지금에 비할 바가 또 아니었죠. 그때는 더 우상향이 아주 가팔랐거든요. 그때 당시는 아까 지금 음마 아파트 제가 3배 얘기했죠. 5배가 올랐어요. 참여정부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영원할 것 같은 강남의 아파트가 6년 차가 되니까 놀랍게도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럼 숨을 언제까지 고르냐? 숨을 계속 고르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숨이 멎어서. 그러지 않고요. 5년 고르면 다시 숨이 또 가팔라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작은 역사적 순환들이 반복되는 것 같죠. 낮이 24시간 지속되지 않고요. 밤이 24시간 지속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너무 밤이 깜깜하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너무 밝다고 해서 또 환호작약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제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주도 토지 시장이 저의 생각과 좀 다르습니다. 곤혹스럽죠. 지금 이제 제가 좀 많이 제가 이제 여유를 되찾았는데 사실 저는 토지 시장의 생애 주기를 3년으로 봤어요. 근데 제주도가 5년 동안 상승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가 4년 차, 5년 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행히 6년 차 되니까 제주도 시장이 다시 옛날 회귀했지만 이제 그래서 강남의 아파트가 6년 차, 7년 차 오를 수도 있어요. 이 제주도 사례를 목도하면. 그런데 8년 차는 꺾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올해 아마 여러분들 제가 굳이 누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언론에서 보는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강남의 아파트 우상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의 생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톤은 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부동산에는 비전문가니까. 그렇지만 제가 경매만 20년 동안 들여다보고 해석한 시장에서는 경매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상향보다는 우하향 내지 조정이 더 저는 그 비중을 더 높이겠다. 이건 제 생각인 거죠. 여기에 뭐 선생님들이 저하고 꼭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아마 선생님들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시장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 그걸로 저는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1월달 통계는 올해 제가 안 했는데요. 그 경매 시장은 매월 뜨겁거나 차갑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어떤 준칙이 작동합니다. 어떤 준칙이 가장 큰 준칙은 날씨 수은 지역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연중 경매 시장에서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즉 낙찰가가 제일 낮은 때는 지금입니다. 1월과 2월. 그리고 두 번째 낙찰가가 낮을 때는 한여름입니다. 7월과 8월. 그리고 가능한 경매 시장에 참여를 자제하면 좋을 때는 봄과 가을입니다. 5, 6월과 9, 10월은 연중 낙찰가가 가장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죠. 경매는 1월 달에 낙찰받아서 5월 달에 매각을 하고 다시 7월, 8월에 낙찰받아서 9, 10월에 팔으면 됩니다. 대부분 우리 형제자매는 5, 6월에 낙찰받아서 7, 8월에 팔고 그 다음에 9, 10월에 낙찰받아서 1, 2월에 팔아가지고 매일 마이너스 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안 나면 이상하지. 근데 이제 그분이 어디에서 수업은 들었는데 이게가 지금 그 뭡니까? 타임 테이블이 어긋난 거지. 그죠? 한 박자를 늦추거나 당겨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서 순환론을 공부했는데 한 박자씩 늦게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경매 시장의 신권, 아까 제가 우리 경매 시장의 구성은 신규와 재구 물건으로 이루어졌다겠죠. 그러면 연간 경매 시장의 신건의 합은 어느 정도 되냐? 통설은 매월 1만 건씩 경매 시장에 쏟아집니다. 연으로 따지면 12만 건입니다. 엄청난 양인 거죠. 정말 우리나라 경매 시장은 이 신건으로 보면 정말 미래가 양양한 시장이죠. 그런데 그 통설이 최근에는 깨졌습니다. 우리 통설에 가장 근접한 때가 언제였냐면 2012년도 14,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때 우리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때 연간 12만 건씩 운영됐다가 계속 물건이 줄어들어요. 급기야 2017년, 재작년에는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1년 연간 신건이 8만 5천 건. 이건 저는 그때를 우리 사회로 투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미래 불안 요소, 미래에 대해서는 아불한 요소는 뭡니까? 인구의 절대적 감소이죠. 이 부분은. 이건 정말 사실 저는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지금 현재는 변수지만 상수를 뭘로 보냐? 가계 부채와 인구로 봅니다. 지금은 변방의 변수인데 나중에는 중하의 중심의 상수가 될 겁니다. 얘들이.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가계부채는 엘리트의 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날 이런 재무적인 마인드가 출중하신 분이 어느 날 그 예언자처럼 나타나서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데요. 인구는 절대 안 됩니다. 인구는 최소 50년,
이상을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50년, 70년. 그래서 제가 2, 3년 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 역동성에 대해서 정말 부러운 반 대담을 할 것 같아요. 베트남이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갔잖아요. 사실 베이비 부모들이 압축 성장기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에서 한 게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전난 이후에 그런 우리가 그때 당시는 한 집안에 5명, 10명씩 식구들이 정말 생존의 문제였지만 거기서 살아나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 발전의 견인차가 됐거든요. 근데 베트남이 73년인가 몇 년도에 종전이 되죠. 그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들이 지금 역군의 첫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뉴스에서는 계속 암울한 기사만 나오죠. OECD의 가장 신생아 저희가 적다라는 게 경매 시장도 똑같아요. 이거는 아무리 그 정치적 식견과 예언을 가진 정치인이 등장해서 인구를 늘리자고 해서 국민들이 늘려요, 안 늘려요? 이건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의 자발성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의 그 어떤 당근에 의해서 출생률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우리 삶이 편안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아무리 당근책으로 제시하더라도 삶이 불안하면 하지도 안 되는 거죠. 금리 부분은 사실 금리 부분도 저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였는데 워낙 거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경매 시장에 금리 부분의 영향을 아직은 덜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금리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상담 문의 1544-5584, 1544-5584.